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소재에 대한 내용 이거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 되겠는데요. 신소재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단편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교재는 126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되겠고, 자, 첫 번째로 이제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딱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도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전기를 잘 통한다거나 열을 잘 통한다고 이제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이 자유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원자들과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서 저항이 이게 커지게 되겠습니다. 저항이 이게 커지게 되겠는데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어떻게 된다? 저항이 0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라는 게 말은 뭐냐면 우리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슈퍼전도, 슈퍼전도. 슈퍼전도. 그래서 전도가 아주 그냥 슈퍼 그냥 초전도 이 얘기인데 여기서 상황을 보면 알겠죠. 우선은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0이 되는 순간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걸 우리가 이제 임기 온도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 온도인데 이게 여러분들 섭씨 온도가 아니에요.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 온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기 온도,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레처라고 한다면 얘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그러니까 어떤 임기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 초전도 현상이란다.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일반적으로 임기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는 일반적인 도체와 같이 그렇죠. 저항이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초전도 현상 중에서 요거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장을 걸어두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완전 반자성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반자성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장을 걸어두면 자기력선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물체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지만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완전 반자성체 물질이 여기 이제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다가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N극을 여기다 두게 되면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반자성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내부 자기력이 0,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이럴 때까지 이제 딱 이렇게 자기력이 이렇게 딱 배치가 돼가지고 자기장이 배치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완전 반자성체,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래 맨날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 우리게 자기력선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N극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N극, 여기도 N극이니까 어떤 거? 그렇죠. 서로 청력을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청력을 작용하게 돼서 이제 공중부양같이, 그러니까 자기부양이라고 그러죠. 둥둥둥 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 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이 초전도 현상에서 R이 0인 거, 그렇죠? 저항이 0이 되는 것은 강한 자기장에 대한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전류 흘려주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석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것은 핵융합로. 선생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핵융합을 하게 되면 핵 분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핵융합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태양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태양을 만드는 건 좋다 이거야. 만들었다고 우선 치자고요. 걔를 어디다 담아둘 거야? 얘를 담아둘 그릇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통해서 걔를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고 지구과학에서도 공부한 내용이겠지만 태양에는 흑점이 있죠.
흑점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이제 어둡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검게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면 그 부분이 어둡냐?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있다. 자기장이 형성돼서 못 올라오는 거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차단이 되는 그렇게 해서 그 흑점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로 걔를 이렇게 딱 가둬두는 거, 태양을 쉽게 말하면 가둬두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입자 가속기라던가 그다음에 MRI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의료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걸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송전선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그 송전선 자체에서 그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실 전력이 발생한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뭐 거의 뭐 없앨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게 R이 0이 되기 위해서 온도를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송전선에서는 뭐 설비를 할 수가 없죠. 뭐 온도가 뭐 높은데 뭐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스너 효과에서 내부 자기장이 0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게 되면 완전 그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부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양이 일어나서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에 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 예. 특히 이 현상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그래프랑 그 다음에 마이스너 효과랑 요 얘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뭐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게 잘 공부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신소재 중에서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유전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축전기잖아요. 축전기. 쉽게 말하면 배터리.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축전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어 있어서 근데 여기다가 유전체라는 애를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넣게 되면 보세요. 그림을 딱 두 개를 봤을 때 유전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뭐 4개의 전하, 4개의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유전체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전하가 지금 형성됐죠. 이 유전체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대전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 상황인데 얘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더 많은 전기가 여기에 저장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유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애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그러니까 우선 축전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축전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계속 요거를 계속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불편해도 조금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좀 불편하더라도 보세요. 이거를 축전기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127쪽이거든요. 근데 축전기는 제대로 배우는 건 189쪽이에요. 우리 단원 자체가 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뒤에서 축전기를 배우니까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다 외우라는 얘기지 뭐. 물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축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그리고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죠. 우선 축전기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선 충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전이차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원래는 이제 중성. 자, 선생님이 그때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여기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수많은 이제 원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도체예요, 도체판 2개를 이제 놓고 충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플러스니까 그렇죠? 전자들이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플러스 좋아서. 그다음 여기 통하고 배턴에서 전자가 일로 와서 도착하죠. 그다음 여기 있는 전자도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턴에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전자도 이동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배턴이니까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 여기 있는 전자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동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전이차만큼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대전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중성 있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있던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 오빠 따라서. 오빠 여기 오빠 있잖아 오빠 하면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이제 충전이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얘 전이차만큼 이 전자가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동이 없죠. 그래서 충전하는 과정,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러냐면 축전기에서 충전하는 과정에는 전류가 흐르지만 충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의 양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 점점 줄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얘들이 차이게 되면 여기 위치에는 전자들이 많아지죠. 그럼 얘네들의 반발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자들의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어떻든 얘 전이차만큼 이동해서 더 이상 전자 이동이 없을 때 이제 충전이 완료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상황이고 더 이상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건전지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전원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떻게 된다? 이러한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꽉 얘네들끼리 잡아두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제거하고 이제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핸드폰에다가 뭐 연결했다던가 뭐 정보에 연결했다 그러면 얘는 일로 가고 싶어하고, 응? 아까는 오빠 때문에 정신 없어서 그냥 일로 왔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회로가 다 끊어져 있다가 전기 저항이 되더라도 여기에 회로를 연결해주면 얘가 아빠 하면서 이제 간다 그랬죠. 다시 채워져서 얘 중성되고 얘 원래 이제 다시 원래대로 중성되면 이제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이제 끝난 겁니다. 다시 충전해야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정기적인 충전을 쉽게 말하면 강한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전기 용량은 뭐 상식적으로 선생님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판에 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많이 충전이 된다. 그건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요만한데 선생님도 그때도 뭐 말씀드렸죠. 요만한데 이렇게 충전돼 있는 것보다 판이 훨씬 넓게 되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훨씬 더 전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끼리 더 많아지면 얘네들끼리 반발력도 무시할 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넓게 되면 얘들이 더 이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더 배열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충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의 넓이의 면적에 비례하고 또 하나 어떻게 되냐면 요 간격의 거리 있죠. 요거 떨어진 거리 두 판의 간격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얘네들이 좁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좁을수록 훨씬 더 전기 용량이 커져서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의 좁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더 얘네들이 꽉 잡히는 거예요. 꽉 얘네들이 가까워지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를 다 지웠나요? 아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선생님 요걸 이제 중성은 무시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들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 사이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얘네들 간의 어떤 그 반발력은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얘네들의 잡히는 힘보다 얘네들 간의 그 반발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얘들이 뭐 서로 뭐 꽉 잡혀 있어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방전이 되게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얘가 무한대로 떨어졌다. 그럼 얘네들 잡혀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전자들만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딱 그 상태로 유지되겠어요? 다 최대한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 만큼 벌어지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의 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양의 전하가 충전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축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신소재 부분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많은 전하가 들어가는 게 우선은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어떤 의미냐? 전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전하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축전기에서 훨씬 더 많은 전하를 더 여기 저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신소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을 넓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면적을 넓히게 되면 이게 바로 대용량 배터리인데 문제는 이제 크기가 커져 버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이제 크기가 커 버리니까 이걸 넣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규격화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대용량 배터리가 뒤로 뚱뚱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극판을 크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커버리면 핸드폰이 안 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접고 해가지고 절연체 넣어가지고 얘를 접고 해가지고 이게 두꺼워진 거야.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혹시 집에 캠코더나 이런 거 있으면 대용량 배터리 있으면 보세요. 다 뚱뚱해. 극판이 큰 거를 이렇게 접고 해서 그래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량을 크게 하거나 두 번째는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는 포인트는 간격을 줄이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럼 간격을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 간격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양의 충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전하 저장 능력이
전하 저장 능력이 전하 저장 능력이 훨씬 더 커지죠. 쉽게 말하면 전기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전기 용량 C가 커진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줄이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걸 너무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사이 거리가 너무 줄여져 버리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전이 돼 있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죠. 이 간격을 사실은 얘가 못 뛰어넘는데 너무 줄인 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얘들이 점프해서 그냥 이 정도 거리는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방전이 돼 버립니다. 방전이 돼요. 방전이 돼요. 대표적인 거 이거가 우리 자연현상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번개지, 번개. 번개가 바로 이런 방전 현상이에요. 자, 한번 선생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이 돼 있죠. 구름이 크고 두꺼운 구름이 형성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구름 내에서도 이쪽이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면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뭐 도체는 아니잖아요. 도체는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게 강력하게 대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그냥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번개 현상이에요. 그래서 번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 구름 내부에서도 막 쳐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강하게 대전이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면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번개 이렇게도 치기도 하지만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위로도 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가끔은 여기 간격이 여기 간격 무시하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땅 쪽으로 떨어지는 뭐 여러분들 막 번개 이런 거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략 이런 번개 같은 경우는 한 수십억 볼트 그 정도가 된다니까 이 정도 거리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전이 때문에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니까 간격이 너무 좁아져 버리면 이러한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실제로 이 번개는 구름 내에서도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면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럼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여기가 분명히 어떤 뭐 전기선이나 이런 뭐 도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점프해서 그냥 전하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얘를 줄이면 좋긴 하나. 얘를 줄이면 좋긴 하나. 그러니까 D의 간격을 늘리면 안 되지. 줄여야지. 얘를 줄이면 좋긴 하나. 어떻게 된다?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줄여서 방전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전하들을 이게 우리가 축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딱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얘들이 지네들끼리 다 방전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 방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건전지 같은 것도 오래 두면은 서서히 방전이 돼버리잖아요. 뭐 이제 뭐 습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길게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여기다가 유전체를 삽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절연체를 삽입하면 자, 요 그림 보이죠?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얘는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빠 하면서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도체라면 오빠 하면서 여기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고 이제 전자들이 이쪽으로 다 쏠리고 나머지 이제 양성자 이쪽 그쵸? 이렇게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그 플러스 띄는 요 양전하가 이쪽에 남아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부도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절연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좀 그 엄격한 집안의 그 분위기라 그랬잖아요. 얘는 자유롭게 이동 못해. 하지만 아빠한테 이제 구속돼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오빠가 왔으니까 이쪽을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본다고. 응? 아, 오빠 내가 몸은 못 가지만 집에서 못 나가지만 마음은 오빠를 향해 있어요. 이게 바로 유전 분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다 이거 설명드렸던 이유가 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다 하고 있냐.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결국에는 얘가 마이너스가 실제로 요 플러스가 여기 얘가 없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얘가 얘를 이렇게 서로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여기에 유전 분극이 됨으로 해가지고 간격이 좁혀지는 효과가 일어났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가 이쪽에 생겼기 때문에 이 간격, 두 판의 간격을 좁혀주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얘들이 꽉 잡혀서 여기에 정신이 없어서 더 많은 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충전, 전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이 충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여기에 더 많은 전하가 저장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 와서 볼게요. 그래서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이쪽에 마이너스 분극되고 이쪽이 플러스, 결과적으로 플러스 분극이 돼서 이게 뭔 그림이니 도대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분극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거리가 좁혀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 여기서 단점이 그러면은 방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절연체를 삽입했죠. 절연체.
얘는 전기를 잘 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절연체를 삽입했기 때문에 간격을 줄이는 효과와 어떻게 플러스 뭐? 그렇죠. 방전도 방지하는 거죠. 전기를 더 통하지 않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되겠죠? 보세요. 축전기를 배우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야? 그냥 외워야지. 아, 유전체 삽입하면은 뭐 더 그냥 좋다. 이게 그렇죠? 우리는 물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 과정을 조금 바꾼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기 바래요. 자, 이용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충전 더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유전체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강유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해놓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축전기에 이제 전기장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얘네들 띄워도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한다. 봤잖아요, 다. 선생님 설명드렸죠. 얘네들은 그 미련이 남다 그랬잖아. 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확 이렇게 갔다가도 얘네들 없어지면 그냥 쿨하게 또 집에 들어오지만 얘네들은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정보에 정기적인 정보를 우리가 여기다가 걸어주게 됐을 때 이 상태를 유전체가 이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띄워도 얘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나 여러분들 뭐 USB 있죠? 그런 거에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기억이 돼 있다,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액정인데, 이것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선생님 어디서 했냐면, 37강이죠. 그쵸? 파동 두 번째 색채인식 부분에서, 그쵸? 강의는 이제 파동 2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편광이라는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보는 건데, 크게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둬야 되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지금 편광판이 이쪽에서는 이제 수직으로, 이쪽은 편광판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편광판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빛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진동하는, 사방으로 진동하는, 이렇게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통과하는 애는 여기만 이렇게, 여기랑 격자, 쉽게 하면 이 격자하고 이게 나란한 애만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반대니까 통과를 못 하죠. 그래서 여기는 통과가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많이 혼동되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얘네들이 빛이 통과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안에는 뭐가 차여 있다? 그렇죠. 액정들이 차 있다. 얘네들은 이제 액체 형체, 그죠? 액체 형태 이렇게 액정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렇죠. 까분다. 까불어 얘네들이 그냥 까불고 있어 안에서 혼자서 그냥 히히히 하면서 막 까분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얘들이 들어오는 빛 가지고 막 장난쳐. 그래서 돌려 90도만큼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얘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런 방향으로 통과가 된다. 그래서 빛이 통과된다.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정기적으로 전압을 딱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전기 고문하는 거야 얘들한테. 딱 하면 어떻게? 꼼짝 마. 차렷 막 이런 거지, 그렇죠? 꼼짝 마. 딱 이런 거예요. 그냥 얘들이 딱 일렬로 배열이 되죠. 까불지 못하는 거야.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오던 빛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까처럼 통과하던 빛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과가 안 돼서 여기는 차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액장에서는 우리가 편광이라는 사실을 좀 사실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편광에 대한 내용을 물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예요. 전압 걸지 않았을 때 오히려 빛이 통과가 되고 액정들이 까불어서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들이 못 까분다 그랬죠. 꼼짝 말린다. 딱. 그럼 원래대로 차단이 돼야 된다. 요 정도 선으로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건데 요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우리 133쪽입니다. 133쪽으로 넘어가면 요건데요. 자, 우선은 초전도체죠. 지금 여기 보면 자기부양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온도, 인기온도에 보다 밑에서는 저항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기온도 이상부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은 점점 증가돼서 일반적인 도체랑 어떤 비슷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자, A는 초전도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자기장,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쵸? 요 자석에 의한 자기 이력선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서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에선 저항이 0이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초전도체는. 자, A가 자석에 떠 있는 것은 마이스너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고요. 온도가 T0보다 낮아지면 물체의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항체라는 건 사실 선생님 막 설명 말씀드렸잖아. 전자들이 그 안에서 그냥 이러고 진동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걔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원자들하고 충돌하면서 그 전자가 가져야 되는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 형태로 혹은 빈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뿜어주는 걸 우리가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쉬워요.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림 두 물질 A, B의 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죠. 두 물질 중 하나는 도체고, 그럼 도체가 뭐겠어요? 온도 올라갈수록 저항 올라가는, 이게 도체죠. 이게 도체가 되겠고, 두 번째 하나는 반도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거 반도체입니까? 이거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이게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초전도체가 돼야 돼요. 이건 문제를 여러분 조금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초전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볼게요. A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도체이기 때문에. 맞고, B는 T보다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진다. T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 커지죠. 맞죠? 그 다음에 T보다 낮은 온도에서 B의 특성을 이용하여, T보다 낮은 온도에서 B의 특성을 이용하여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사실은 강한 전류를 의미한다. 그럼 강한 전류가 그러면 그만큼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129쪽으로 넘어갈게요. 129쪽으로 넘어가서 자,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순수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를 사용한다. 그렇죠? 중간에 껴있는 애. 버려도 되고 받아도 되는 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한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넣어주면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 전기 저항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류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반대적인 개념. 흑 아니면 백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불순물 반도체를 넣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많죠. 그럼 자유전자가 많으면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 저항이 작다.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공이 많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죠. 어떻든 전자가 잘 이동하겠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 그 얘기는 저항이 작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은 자, 순수한 반도체 불순물을 첨가하여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N형 반도체에서는 뭐가 전하를 운반합니까? 그렇죠. 전자죠. 그렇죠? 전자가 되겠고 P형 반도체에서는 뭡니까? 양공이 되겠죠. 양공. 그렇죠? 잉여 전자, 잉여 양공들이 바로 이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나르게라고 얘기합니다. 나르게, 날려준다는 거죠. 캐리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전하 캐리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N형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은 양공이 아니라 뭐죠? N형은 잉여 전자들. 그렇죠? 네거티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공이 아니라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도핑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전자가 하나 부족해야 되죠. 그러면 4개 기준에서 하나 부족하면 3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13적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개가 아니라 3개가 돼야 되겠죠. 3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어려워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실리콘이나 저마늄처럼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도체와 자전체 중간에 정도의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는 뭐 굳이 이제 구분해서 쓴다면 순수 반도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회로에서 스위치 역할을 한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전기 소자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거 뭐예요? 2개 붙어 있네요. 그렇죠?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그렇죠?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스위치 역할을 한다. 맞죠? 다이오드는 스위치 역할과 또 하나는 뭐 전류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나는 순방향 걸었을 때는 통과, 역방향 걸렸을 때는 차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류작용. 그래서 회로의 스위치 역할 맞고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준다. 잘못됐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는 교류를 직류로. 그래서 잘못됐고 전류의 세기를 증폭시킨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트랜지스터죠. 그렇죠?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순수한 반도체 첨가할 수 있는 불순물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고, N형을 하려면 여분의 잉여 전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개의 원자가 전자보다 더 많은 5개가 돼야 되겠죠. 즉 15족 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15족 원소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단순한 문제인데, 그렇죠? 예, 원자 번호를 외우고 있냐 이건데, 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5번이잖아요. 그럼 채우면 돼요. 2, 8,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5죠. 그럼 원자가 전자 5이에요. 그럼 2는 맞고. 붕소, 우리 20번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이해합시다. 붕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5번이냐? 5번이죠? 그렇죠? 아니지. 붕소 같은 경우, 붕소가 몇 번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네. 5번 맞나? 5번이죠. 5번. 5번 맞습니다. 그러면 3 되죠. 그럼 원자가 전자 3개네요. 그럼 얘는 N형 반도체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P형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얘 아니고. 알루미늄은 13번이죠. 13번. 그러면 2, 8, 그 다음에 3. 그렇네요. 그럼 얘도 13족이 되겠네요. 3개가 있으니까 얘도 P형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비소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몇 번인지. 근데 이제 답을 한번 볼게요. 하나짜리 답은 없죠. 기억만 있는 거 없으니까 정답은 니은은 확실히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 리을. 얘 되나 보다.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우리가 원소 주기표를 뭐 비소가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 응? 그렇죠? 뭐 이렇게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얘도 아마 원자과 전자가 5개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실리콘에 원소 XY를 도핑했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전자가 하나, 잉여 전자가 남았죠. 그렇죠? 얘는 무슨 N형 반도체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5족 원소를 도핑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는 양공이 하나 만들어졌죠. 지금 전자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P형 반도체가 되고, 양공 때문에, 그리고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13족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핑한 이 Y라는 애는. 자, 됐습니다. 가는 N형 반도체다. 맞고요. 원자과 전자는 X가 Y보다 1개 많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14가 기준에서 얘는 15.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개수만 나타내면 4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전자가 5개고요. 얘는 전자가 3개예요. 그럼 요 둘의 차이는 얼마죠? 2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X가 Y보다 1개가 아니라 2개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고 전기 전도성은 도핑한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보다 좋다.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여분의 전자와 여분의 양공들이 뭐 전하를 더 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돼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전지전구 스위치를 연결하였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쭉 올라가면 여기 플러스 걸려 있고, 이쪽에 쭉 올라가면 마이너스 걸려 있는데, P형에 마이너스, N형이 플러스니까 역방향 전압이죠.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역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역방향 이유를 쓰고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그래서 전류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가에서 나로 변한 과정에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통과시켰지만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통과 안 시켰죠? 이걸 우리가 정류작용을 하죠. 정류작용. 됐죠? 순방향 전압일 때는 통과시키고 역방향일 때는 통과시키지 않는 반도체, 즉 다이오드의 특성입니다. 자, 10번이죠. 트랜지스터 문제인데 보세요. 여기서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나가는 애가 지금 전류예요. 그럼 여기 양공이 나갔다는 얘기죠. 컬렉터 부분에 양공이 컬렉터 됐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형? P형이다. 그럼 당연히 PNP형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자, 2m는 P형 반도체다. 2m는 P형 반도체다. 맞고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전류의 세기 비교하는 건데 요것도 하나 좀 잡아두면 좋아요. 요 트랜지스터 문제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지 사실. 뭐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을 묻는 거예요. 요쪽으로 IB가 들어오고요. 요쪽으로 IC가 들어오죠. 요쪽으로 IB, 요쪽으로 IC가 들어옵니다. IB. 그대로. 그 다음에 요쪽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요쪽에서 뭐가 나가요? IE가 나가죠. 그럼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여기 모이는 데서 들어가는 양하고 나가는 양은 어떻게 된다? 보존돼야 된다. 이게 전하량 보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IE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애는, 들어오는 애가 뭐죠? IB. 그쵸? 그 다음에 IP 더하기 IC가 되겠죠.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I가 IB보다 크다. 그렇죠? 당연히 얘가 얘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순방향 전압.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어떻게 된다? 장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우선 강하게 걸어줘야 된다. 강하게, 얘보다 훨씬 더 강하게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초전도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이다. 당연한 거고, 상온에서 저항이 0. 상온에서 저항이 0은 아니죠. 인기 온도가 돼야 돼요. 굉장히 낮은 온도라 했습니다. 잘못됐고요. 2번 정답이 되겠고, 저항이 0일 때 온도를 인기 온도라 그러고, 인기 온도 이하에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마이스너 효과와 관련이 있다. 정답 2번. 됐죠? 간단합니다. 자, 12번입니다. 어떤 소재에 관한 설명이다가 가로 안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장에 있는 공간에 절연체를 놓으면 절연체에는 유전 분국 현상이 일어난다. 아까 그쵸? 이게 도체라면은 그냥 막 쏠릴 텐데 그 자리에서 어떤 N극,S극이 나눠진다, 분국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분국이 일어난다. 절연체의 특성입니다. 아주 엄격한 집안의 특성이에요. 축전기를 만들 때 금속과 금속 사이에 뭐를 넣으면 축전기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뭐죠? 그렇죠. 유전체. 이 유전체가 바로 뭐다? 절연체인 유전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체인데 얘의 특성이 도체가 아닌 절연체를 넣어주게 되면 뭐 이러한 특성이 있다. 두 가지 장점 뭐라고요? 더 많은 전하를 넣을 수 있고 간격을 좁히는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절연체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방전, 점프하는 걸 얘가 막아줄 수 있다. 아주 그냥 좋은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고체와 액체의 중간 물질로 유동성이 있다. 전력 소모가 적고 얇으면서 가볍다.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 빛의 색상이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액정이잖아요. 액정.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문제가 뭐죠? 위에서 소개한 신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제품. 뭐 액정하면 여러분 뭐 LCD 모니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그렇죠? 기억이네요. LCD 모니터.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좋습니다. 요 내용을 잠깐 할게요, 선생님이. 뭐냐면 다음에 이제 광전 효과를 배우기 전에 그 선생님이 요 내용을 조금 파동적인 에너지를 구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지금 뭐 꺼도 좋아요. 그런데 한번 쭉 봐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예전에 케플러 법칙 때부터 막 이상한 짓 했죠. 그것이 또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파동에 대해서 파동의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구하려는 거예요. 우선 목적은 이거예요. 갑자기 파동의 에너지를 왜 구하냐? 뒤에 있는 광전 효과에서 이 부분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우선 파동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원흥동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흥동 형태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해봐요. 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부분에서 돌고 있는 거를 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놓게 되고 요 돌고 있는 속도를 각속도 오메가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케플러 효과에서 그 케플러 법칙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라고. 요 길이를 A. 뭐 1로 나타내도 되죠. 우선 A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파동 형태가 되냐면 얘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죠. 계속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여기 딱 나란하게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파동의 운동, 단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순 진동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밑에서 보는 경우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일로 갔다 이런 단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보세요. 지금 단진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일부러 한번 풀어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 오는 것을 선생님이 시간에 따라서 쭉 뜯어보거나 아니면 변에 대해서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 즉 파동의 근원은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진동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단순한 진동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펼치거나 아니면 뭐 변이적으로 펼치게 되면 이게 파동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완벽하게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요걸 기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게 됐다. 자, 어떻든 이렇게 지우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A를 한번 나타내고 요 A가 있으면 A가 아니라
요게에 대한 요거 있죠. 요 변이를 우리가 y라고 하고 요게에 대한 변이를 x라고 한다면 요걸 y하고 x로 한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선 y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y로 나타내면 요 변이 지금 얘가 그럼 이 변이는 처음에 제일 적을 때 0이었다가 여기 기준으로 보면 쭉 얘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여기 왔을 때 a까지 올라갔다가 맞죠? 그다음 또 쭉 내려와서 0까지 왔다가 다시 쭉 와서 마이너스 a까지 왔다가 다시 0 되고 쭉 이렇게 0 a a 이렇게 a 크기로 a 0 마이너스 3 a 0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이가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 어떤 특정한 값에서 요 세타 값에서의 요 변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a 사인 어떻게 됩니까? 세타로 표시할 수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y 좌표가 세타입니다. 그렇죠? y-좌표가 세타예요. 그럼 요 x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코사인 세타. 되겠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 오메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각이잖아요. 각은 우리가 말하면 거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각속도를 구했죠. 각속도는 자, 쉽게 말하면 거리라는 것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시간. 근데 이 각에 대한 이 속도는 각속도잖아요. 각속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사인 오메가 t 속도, 각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타죠. 됐죠? 즉, 요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요 변이는 얼마? 요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그 다음 얼마일 때.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속도의 개념, 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선속도, 요 속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속도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 요 속도. 그럼 속도라는 것은 이 변이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쌤이 얘기를 할게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dt분의 dy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미분해버릴게요. 미분하면 여러분 사인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알죠? 그렇죠. 오메가 튀어나와서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속도를 시간으로 한번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오메가 이거 코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튀어나와서 근데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그 다음에 다시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변이, 속도, 가속도가 유도가 된 겁니다. 이걸 왜 유도했느냐면 잘 보세요. 에너지를 구한다 그랬죠. 파동의 에너지. 그럼 에너지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단진동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 진동 운동이기 때문에 얘를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용철. 띠용띠용 그럼 이쪽 오른쪽도 이렇게 보게 되면 띠용 여기 밑에서 볼 때 띠용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질량 m이라는 걸 달았다고 하면 이 용철에 의한 어떤 단순한 진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용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1 k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냥 에너지예요. 그럼 요거 뭐 우리는 지금 y로 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2분의 1 k y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x 대신에 y를 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럼 뭐 만약에 x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x는 코사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하면 되죠. x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 변이는 그렇죠. a 코사인 세타니까 오메가 t. 그러면 이 v 이 수평 속도 v라는 것은 얘를 한 번 더 x를 미분해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가속도가 되겠죠? 더블 미분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뭐 하나로만 할게요. 하나로만. 자 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1 m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속도라는 것이 이거죠. 대입합니다.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자 2분의 1 k 곱하기 y의 제곱이죠. y의 제곱. y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이 없네요. 그럼 여기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에너지를 정의하면 항상 힘을 정의하고 에너지 정의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힘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빠졌으니까 요거 한번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힘이란 것은 F는 ma인데 탄성력에 대한 힘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y로 해주면 되는 거죠. 변이로.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m 곱하기 a는 뭐였어요? 요 파동에서 요거 단진동에서 요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줄게요. 요거 있으니까 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a 사인 오메가 t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y죠. y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a 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그러면 a 사인 오메가 t가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m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은 k라는 것이 나와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혹시 물리2 공부한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이제 이해가죠. 단진동 할 때 무슨 뭐 주기구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k라는 것은 m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요 관계식을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딱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풀어 쓰게 되면 자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이제 여기에요. 요거 2분의 1에다가 m 오메가의 제곱 k 대신에 그 다음에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얘 묶이죠. 자 보세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을 공통으로 하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이 뭐예요? 이게 1이잖아. 자 와서 볼까요? 잠깐 이쪽으로 와서 보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사인 함수 뭐 코사인 함수 해가지고 막 외우는데 이게 a라고 나타내서 했지만 이게 단위는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코사인 값 요게 사인 값이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뭐죠? 이거의 제곱. 이게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면 a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a로 묶어놨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1이 되는 거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뭐 a가 되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도 그냥 외웠잖아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되는 건데 이게 수학이 재미가 없지.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됐죠? 어떻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결국 이게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 2분의 1 m 오메가의 제곱 a 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뭐 구한 거죠? 뭐 구한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봐요. 에너지 구한 거예요. 에너지. 즉 파동의 에너지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각속도라는 거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면 진동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돌고 있는 거를 옆에서 보게 되면 그냥 진동, 단순 진동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메가는 뭐라고? 진동수와 비례한다. 다시 갑니다. 자, 요 각속도, 요 도는 속도는 결국엔 뭐라고요? 이 진동하고 비례한다. 이거 선생님이 유도해낸 거였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 비례상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원운동이기 때문에 2파이 F였다. 그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 m 곱하기 4파이 제곱 F 제곱 A 제곱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그냥 m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냥 임의로 놓은 거니까 이 자체를 상수 처리해버리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예요. 어떻게? 비례한다. 상수로 했기 때문에 이꼴은 쓸 수 없고 어떻게 된다?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 제곱에 비례한다.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일리가 있죠? 이쪽 와서 보죠. 우리가 파동을 만들 때 진동수를 많이 해주면 내가 에너지 많이 넣어주는 거죠. 힘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진폭을 크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실린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 제곱에 비례한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대단원 마무리해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수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